KN에서 온 천윤진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그 채팅창에 111 써주시면 목소리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는 걸로 확인이 돼서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눈이 와서 당연히 차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1시간 반 전에 나왔는데 중간에 사고가 2번이나 있어서 제가 낸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차량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정신여자 고등학교 내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신여자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을 보시면 교과 과정은 이제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한데 어머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따로 또 이렇게 첨부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요. 1학년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공통 과학, 공통 사회 이렇게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공통 사회, 공통 과학 이렇게 배우고요.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올라가면은 국어를 배운 1학기 때는 문학을 배우고요. 2학기 때는 독서, 그 다음에 3학년 때 언론과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이렇게 배우시게 됩니다. 단위수가 2학년 때 조금 올라가니까 국어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공통수학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수학 1, 수학 2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는 공통영어, 영어 1, 영어 2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진로 탐색 과목이 있으시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주로 알고 계시는 수학에서는 기하가 있죠. 네, 기하를 보통 이제 선택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하를 보통 선택을 하시고요. 기하, 확통, 확률과 통계, 미분적분 요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실 거고요. 여기가 2학년이었으니까 2학년 때 기하하고 확률 통계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사탐하고 과탐은 합해가지고 세 과목, 그 다음에 차시. 그러니까 구라는 게 뭐냐면 택 3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과목 중에 3개를 선택한다는 얘기고 9교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9단위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학교를 가니까 9단이면 거의 하루에 2과목씩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 이제 미적 배우고 진로 탐색 과목. 여기서 보시면 어머님들이 진로 탐색 과목에 경제 수학이거나 사회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과목이 있는데 진로 탐색 과목들은 이제 진로 탐색 과목에 기하가 있지 않습니까? 2학년 때 어머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진로 탐색 과목은 성적 산출할 때 절대평가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A, B, C, D, E로 산출이 되고요.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뉘어서 5등급, 9등급까지 있죠. 성적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그냥 그러니까 이게 표 자체를 이해하시는 건 좀 모르게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정신여고 1학년 교과부 성취도에서 표준 편차 좀 잠깐만. 평균은 영어 71.3이다. 평균이 71.3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 거냐면 평균은 중간값 아니겠습니까? 그 전체 학년의 아이들의 중간값. 그러니까 71.3이라는 얘기는 4.5등급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9등급이 9등급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71.3점 정도를 받으면 중학교에서는 C지 않습니까? 그 정도 받으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4.5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5등급이 무슨 내신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없죠? 4.5등급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정시로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시려면은 사실 의미 없는 점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간 정도는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시면 좋겠지만 그 중간이면 등급으로 바꾸면 4.5가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4.5가 나오면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표준 편차가 23.1이고 요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학년 때는 23.1이고 2학년 때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더 좀 0에 가까운데요. 이제 보시면 확률과 통계는 12.5고 20.8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를 보시면 영어도 20점.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이렇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 곡선에서 수학에서 그 정규
분포 곡선 있지 않습니까? 경주 문영 왕릉 같은 그 왕릉 예쁜 정규 그 분포표에서 얼만큼 많이 떨어져 있느냐를 표시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균에 몰려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학년 때 23이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2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평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평균 근처에 아이들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겠죠. 표준 편차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 2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정신요구 가는 여자 아이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그 자원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잘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걸 조금 다르게 정보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하는 아이들 극상위권과 그 다음에 3, 4등급 아이들의 간격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실여고를 제가 오늘 잠실여고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잠실여고를 보여드리진 않지만 잠실여고는 영어 표준 편차가 28, 30 이렇거든요. 정신여고 아까 1학년 23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잠실여고하고 정신여고를 비교해보면 0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평균값에 모여 있다는 얘기인데 그 수치가 정신요고가 23이고 잠실요고가 28이니까 영어만 놓고 보면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영어만 놓고 보면 잠실요고 아이들이 정신요고 아이들보다 좀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정신요고 오늘은 하는 거니까 정신요고에 갖다 대면 요걸 어떻게 분석해 드릴 수 있냐면 중간에 아이들이 우왕 이렇게 모여 있고 잘하는 아이들은 독보적으로 위에 한 몇 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정신요고의 전체적인 특징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표준 편차가 낮은 걸로 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잘하는 아이들이 좀 소수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보를 분석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내신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신요고 학교 그 분위기를 좀 설명드리면 제가 정신요고 내신 대비도 하지만 정신요고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많은 학교를 내신 대비를 하진 않았지만은 그 학교 중에 이제 잠실권은 저는 정신여고가 제가 이제 담당하는 학교여서 다 대치권이고 한 학교가 이제 정신여고였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2월 말에. 그래서 갑자기 막 계약이 밀리고 그 계약이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잠잠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응급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은 작년에요. 그랬을 때 다른 학교는 아이들이 뭐 듣건 말건 일단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로 치고 학교가 얼마나 시스템에 맞춰서 잘 갖춰서 대응을 하느냐를 보는데 정신요고는 이게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요고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가 문제인 거냐면은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아이들한테 불안하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중3에서 고1 처음 올라왔으니까 올해 중3은 다르겠죠. 올해 중3은 작년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코로나 시스템을 한번 겪고 올라가는 거니까 고등학교에서 뭐 제대로 학사 일정을 안내를 안 해주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이제 저희도 알아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2019년에 코로나 사건이 없었고 2020년에 갑자기 코로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럼 제가 내신 들어가는 예를 들어 경기고나 휘문고나 이런 학교는 미리 딱딱 선생님들이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온라인 강의로 3월 2일 날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중간고사 중간고사는 아마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 그래서 5월 둘째 주에 보셨죠? 5월 둘째 주에 보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리고 학교 활동은 거의 못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수행평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쫙쫙 아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었죠.
시험 공부도 그렇고 뭐 학교 학내 활동도 그렇고 수행 평가도 그렇고 독서 활동도 그렇고 독서 활동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도 미리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고나 경기고등학교 1년 학사 일정을 팜플렛이나 탁상 달력으로 딱 주기 때문에 1년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었죠. 시험 범위도 미리미리 나오고 정신요고는 이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정신요고는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연히 교과서가 1과 2과가 들어갈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1과 2과 했습니다. 진도를 3월에 딱 개강해가지고 교과서 1과 2과 뭐 2주면 끝나니까 1과 2과 진도를 나갔는데 갑자기 3월 말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3과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정신요고가 비근한 예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정신요고 교과서 2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3과 4과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3과 4과를 시험 범위를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간고사 교과서 시험 범위가 3과 5과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꾸만 헛다리를 짚었냐면은 죄송합니다. 네. 미리 알려주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거면 시험 범위가 많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1과 2과가 아니라 3과 5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아이들한테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전국적인 이슈가 있어도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정신요고 선생님들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고 정신요고 이제 발표가 나셨잖아요. 어제 발표가 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요고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변별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냐면 미리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임박해서 정보를 찔끔찔끔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변별해요. 그래서 미리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변별하는 성향이 매우 큰데 저는 이거는 너무 아마추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 프린트물 나옵니다. 정신요고에서는. 선배들 중에 김마리아 여사가 계시니까 1학기 중에는 반드시 김마리아 여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추가 프린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추가 프린트물이 나오는데 해마다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소스가. 그러면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서 공격하는 게 가장 저열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상대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로 대학이 정해지고 대학으로 인생이 거의 정해진다라고 좀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한 학년에 그 한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방향 제시를 하고 가르치냐가 이 아이의 뭔가 미래의 계획을 하고 미래 꿈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저에는. 그럼 미리미리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프린트물을 주시고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시험 범위는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선생님들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연구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연구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좀 연구해서 내시는 방식으로 변별을 하셔야 될 텐데 정신요고 선생님들 만약에 이거 보고 계시면 반성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뭐 삶이 바쁘시긴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변별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물도 막 2주 전, 한 주 전에 막 임박해서 줘요. 온라인 같은 걸로 막 임박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2주 전 시험 2주 전에 아이들이 이제 프린트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죠. 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런데 다른 과목 공부 안 합니까? 아이들이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정보를 시험 범위를 미리미리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게끔 아마추어 같은 방식을 쓰신다는 얘기죠.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명예훼손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각자 자연인으로서 개인 삶이 있죠. 물론 저도 제 개인 삶이 있으니까 분주하고 바쁜 거냐 이해를 하겠는데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정보는 올해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 미리미리 좀 아이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물리적인 시간을 조금 줌으로써 아이들의 성적을 변별하는 방식은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유형부터 보실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어휘 유형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요 앞에
일단은 그 시험 범위 여기 어휘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정신요고 시험 범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고가 제가 말미에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다른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내신 스타일이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한과 또는 두 과가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능률김입니다. 정신요고 교과서는 능률김, 그 다음에 교과서는 능률김 한과에서 두 과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가 프린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추가 프린트물은 뭐 그냥 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요. 작년에 1학기 때는 신문 기사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김마리아 여사와 관련된 그러면은 바이오그래피죠. 바이오그래피 글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작년에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이제 청소년의 뇌 구조의 특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과서와 연계된 이제 추가 프린트물이 나오는데 그 추가 프린트물이 이제 뇌 구조에 관련된 되뇌 변연계, 그다음에 좌뇌 전두엽이 하는 일, 뭐 시상 하부가 하는 일, 이제 요런 일에 대해서 다룬 추가 프린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그다음에 추가 프린트물,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어책이 있는데 단어책 말씀드릴게요. 올해 바뀔 수도 있는데 작년에 처음 들어갔고 단어책은 This is Vocabulary 어원편입니다. 어머님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올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작년에 중간고사 때는 또 This is Vocabulary 썼는데 2학기 때는 안 썼거든요. 그 어휘책을. 1년도 안 갈 거면 어휘책을 왜 정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뭔가 일관성이 없죠. 그런 것만 하나만 봐도. 단어책은 This is Vocabulary 어원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테리언 학교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정신요고 자체가 알 수가 없는 학교여서 올해도 This is Vocabulary 어원편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그 책이 1학기 때 단어책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한 미리 그 책을 선정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뭐 손해가 되실 거는 없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교과서 두 과에서 한 과, 모의고사 하나, 그 다음에 추가 프린트물 단어책이 있다. 이렇게 5개. 시험 범위 어떠세요, 어머님들? 시험 범위 많지요? 시험 범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파권에서 한대국어 말고 가장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였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40점 만점입니다. 40점 만점. 그러니까 정신요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학종 반영 비율이 많이,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의 반영 비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오직 고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는 생기부에 못 쓰는 거, 생기부에 쓰는데 대학 입학해서 입학사정관분들이 안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정신요고는 4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문제 수는 37문항이 나와요. 40점 만점에 37문항이니까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거냐면은 평균 한 문제가 1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한 문제가 1점 정도 되는 거고, 등급 컷이 작년에 40점 만점에 38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1점짜리는 없고요. 0.8점, 1.2점, 뭐 1.8점 이렇게 점수가 0점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98점이었다는 얘기는 뭐 그러니까 객관식을 틀렸을 리는 없고 서술형에서 점수가 좀 이렇게 깎였을 때 그걸로 등급이 나뉘는, 그러니까 38점이었습니다. 1등급이 40점 만점에 38점. 객관식 다 맞고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서답형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2등급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요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험 범위는 아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따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40점 만점이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40점 만점이었고 총 문항 개수는 37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한 문제당 1분 1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객관식이 1점일 리가 없죠. 서답형의 점수가 높을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50분 동안 이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37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듣기는 없고 전부 객관식과 서답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요고의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휘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어휘 문제인데요. 어려운 건 없죠? 어머님들 보시면 그냥 영영풀이, 그러니까
의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 밑줄 긋고 영영풀이로 낸 거니까 고등학교에서 영영풀이 문제의 의의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시간을 뺏기용 문제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0.9점 실력을 측정하는 문제로서의 의미는 없고요. 그냥 시간 뺏기용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요 문제 한번 보실게요. 13번. 주어진 단어의 뜻이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정신요구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모두 고르시오,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는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정신요구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모두 맞는 것은,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런 선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신요구가요. 그런데 모든 것은 작년을 기점으로 전부 다 바뀌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정신여고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유형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2019년도 기출문제를 대비하고 들어간 친구들이 되게 많이 당황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고르쇼가 전통적으로 대치동의 중동고, 그 다음에 경기여고, 그 다음에 경기고, 그 다음에 친선여고와 같이 대치권의 내신이 매우 센 학교의 선지 유형이죠. 정신여고는 작년부터 대치권의 이런 모두 고르쇼 유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송파 잠실권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태도로 만약에 정신요구를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40점 만점이니까 감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70점이다, 80점이다, 90점이다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좌표값이 찍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0점 만점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35점이 나왔어. 40점에 35점이면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 40점에 20점이야.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40점 만점이라는 그 시험 문제의 독특함이 주는 특징이 있죠. 좌표값이 어디 찍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문제 틀리면 등급이 내려간다는 걸 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너무 당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에 제가 이게 말이 좀 초반에 길어지는데 작년에 정신요고가 13대 1이었나 그랬습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데 정신요고 쓴 아이들 그러니까 작년에 중3이었던 아이들이 정신요고 쓴 아이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그리고 막 다 이상한 처음 들어보는 고등학교 가셨거든요. 문영고등학교 가시고 막 이제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막 우서연 이런 친구 정신요고 썼는데 문영고 가서 지금 전교에서 1등하고 있거든요. 서연이 안녕 화이팅.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셌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경쟁률이 그만큼 셌다는 얘기는 못하는 그러니까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 제가 근데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고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영어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상태에서 정신욕을 많이 갔다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리가 없죠. 영어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경쟁률 높은 상태에서 뚫고 들어갔다면 시험 문제가 작년에 이렇게 어렵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연결해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작년에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아이들의 자원이 매우 좋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겠죠.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는 선지가 대치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두 고르시오의 양식이 나왔다. 그 다음 단어책에 있는 겁니다. 능률 복화 어원편에 있는 단어책의 영영풀이 아이들 당연히 외우셨죠? 아이들 당연히 counterfeit나 uphold나 multitude나 geometry나 abroad는 외우셨죠? 네, 엔토님이 나왔습니다. 자, 엔토님이 단어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단어책에 단어가 나온 게 아니고 그 단어책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고요. 어머님들 보통 이제 그 영어 단어책들을 보시면 단어책의 이렇게 구조가 단어가 this is vocabulary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표제어로 사과 이렇게 써 있고 사과의 뜻 영어로 써 있고 뭐 뜻이 뭐다. 그 다음에 유의어가 뭐다. 반의어는 뭐다. 그 다음에 파생어가 뭐다. 요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의어 ATM이라고 써 있었어요. 책에 능률복화 어원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제가 아까 왜 교재 연구 같은 거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ATM이라는 단어의 엔토님 풀 어원을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다행히도 야 엔토님이 뭐니 시나님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의도하고 말한 건 아닌데 수업 시간에 이거 그건 엔토님 아니야? 이제 이렇게 저도 모르게 뭔가 나갔었죠. 그런데 그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이 아 바니어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하고 추론을 했죠. 그래서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은 맞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상한 데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영영풀이는 시간 뺏기용이고 하나는 교과서 유형, 하나는 단어책에서 나오는 유형이고 선지가 여러 개가 골려져 있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요 문제도 보시면 아까와 같은 유형이죠. 자, 정신요고 문제는 선지가 있는 대로 고르시오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그래서 정신요고의 어휘 문제는 어휘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다기보다는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송파권의 문제 유형이다라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가 지금 미리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도 단어 책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로 짝지어져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시면 돼요. 어휘 자체는 어렵지 않고 단어책에서 여러 개를 골랐다. 선생님, 그러면 단어책을 어디를 외워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제어 옆에 있는 바니어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단어책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1페이지부터 만약에 100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다. 전부 다 꼼꼼하게 외우셔야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네,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고요. 교과서 지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놓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맞춰봐라 이렇게 낸다라는 거. 그래서 어휘는 어떻게 어머님들에게 정리해 드릴 수 있냐면 교과서와 단어책에서 골고루 나오는데 어휘 자체가 어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골치가 아픈데 첫 번째는 단어책이 들어간다면 단어책은 표제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꼼꼼하게 외워야 한다.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 선지가 하나씩 고르는 거에서 있는데도 모두 골라봐라라는 선지 유형으로 바뀌었다. 정신요고는 시험 문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여드린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13번 윗글의 내용을 따르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에서 알맞은 게 뭐냐라는 단어를 이렇게 응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독해로 넘어갈게요. 자, 독해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정신요고가 작년에 그 이전 해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나온 영역이 바로 독해 영역이에요. 일단은 교과서 예문입니다. 교과서 예문이고요. 문제를 보실게요. 답할 수 없는 지문인데 선지 길이 좀 보실게요. 선지 길이가 길죠? 정신요고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선지 길이가 긴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 선지 길이가 길어요. 37문제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37문제를 풀어야 되고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선지 길이가 기니까 아이들이 선지 길이를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게 독해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저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 문제 보시면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에 빈칸에 알맞은 거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애기들 다 외우셨을 거니까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선지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들어갈 내용을 전부 다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선진. 그러니까 원래 모의고사에 들어갔던 부분이 아니라 단어와 표현과 의미를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자, 정신요고의 두 번째.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두 번째 독해의 특징은 지문 변형이 일어난다. 라는 거. 지문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로 넘어가시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독특하죠. 15번 보시면요. 밑줄진 1번에서 5번 중 작가 아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20년은 2001년부터 2020년 말하는 거죠. 이미 매우 그 이전 시대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공과 돈이 같은 것이고 성공과 권력이 같은 것이다. 자, 성공과 돈이 같은 것이다 라고 이 문장을 아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는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을 외우고 들어가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문제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추론할 수 있느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게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밑줄을 그어놓고 이 내용을 작가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묻는 문제니까 수능에 안 나오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고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외고는 문제의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여고에는 작년부터 새로운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외고 스타일에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도 외고 스타일에 사고력을 묻는 기본적인 독해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였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선지가 길다. 두 번째, 변형이 일어난다. 세 번째, 외고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독해의 추론 능력을 표시하는,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그 다음 뜬금없는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BTS가 웬 말입니까? 네, 그냥 뜬금없는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애기들이 시험범위 아니고 그냥 처음 보는 지문. 그냥 들어가서 갑자기 처음 보는 지문. 그러니까 이 문제로 변별이 됐겠죠. 아이들은 1점, 1점입니다. 서답형도 따로 있는데 독해 영역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걷어냈습니다. 서답형은 24번 객관식 보기에서 BTS 멤버들의 업적. 네, 선생님 BTS 팬인가 봅니다. 네, BTS, 다이너마이트 볼 시간에, 교재 연구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분석할 때, 이건 뭐지? 이건 너 이거 왜 추가 프린트물 나한테 선생님한테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거 그냥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 지문이 들어온다. 정신योग, 올해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시험 문제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정신요고의 네 번째 특징은 외부 지문이 뜬금없이 들어오는데 문제 유형 업적을 고르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를 골라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문제도 모두 고르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문제 유형이 새롭고 지문은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자, 이런 수준의 이제 독해 지문이 나오게 됨으로써 제가 정신요고를 가르쳐 보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신요고는 그 이전과 2020년 작년이 완전히 다른 학교다라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해는 그냥 다른 역량, 다른 수준,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요고를 만약에 어머님들이 가실 생각이시라면은 이따가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 거지만 교과서를 좀 이렇게 소화하는 수준의 능력, 독해 능력, 그 다음에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를 그냥 소화하는 능력 이런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정신요고는 독해 문제를 풀어 나갈 때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는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가 넘어갈 거예요. 어법은 10번에 보시면 교과서입니다. 뭐 편지인데 교과서를 약간 변형한 거고요. 어법상 틀린 거 모두 골라봐라. 모두 골라봐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늘 나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이 새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요고는 항상 어떤 문제, 자 정신요고에서 항상 나오는 게 요런 문제가 항상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신요고에서 항상 문법 문제 한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뜬금없는 그냥 전방위 문법. 그러니까 지금 24번의 1번 문법을 보면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사형식,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교과서 핵심 문법 아닙니다. 교과서 핵심 문법 아니고요. 원오브 복수명사, 수일치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섞고 문형이랑 관계대명사 수일치 섞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괜찮죠? 어머님들? 네,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뜬금없는 문법 실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냥 오지선다로 나와가지고 항상 요걸로 아이들 변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요고 이런 문제가 항상 나왔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항상 나왔어요. 숙명요고하고 약간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변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요렇게 객관식으로 나오고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 유형이 작년에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처음 증상입니다.
근데 이게 정신여고에서 처음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거 다른 학교에서 이제 이미 늘 나오고 있었던 유형이라서요.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아까와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죠. 교과서 지문입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그러니까 딱히 특별한 건 없으시죠, 어머님들?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이제 다 나오는 거고 변별 문제가 없는데 선지가 2개, 3개가 뿌려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답을 고를 때 까다롭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문형은 아니니까 서술형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작년에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게 정신여고의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 두 번째는 서술형. 서술형이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교과서 지문입니다. 어머님들 교과서 지문인데요. 서술형 1번 보시면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윗글에 밑줄 친 A번, 요 A번을 영작하죠. 필요한 경우 보기의 단어 형태 바꿀 수 있고 중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 보기의 단어 형태 바꿀 수 있고 중복 사용 가능하다. 요런 문제 유형은 진선여고나 경기고등학교와 같이 대치권의 내신이 매우 어려운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였어요. 정신여고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정신여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한 문제 나오던가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이 변별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여고의 기본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조건이 걸려 있고 그 조건에 맞추는데 조건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단어 중복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형은 변화할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뿌려진 단어를 영작해보라는 문제가 보통은 정신여고에서 한두 문제 변별로 나왔는데 작년부터는 이 문제가 기본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험의 문제 수준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한 가지 지점으로 귀결되는 거 어머님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보실게요. 다음 대화의 상황에 맞게 보기의 단어를 대화가 어디 나옵니까? 시험 범위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시험 범위 없고요. 이런 대화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모의고사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서브 프린트볼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 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단어 그냥 나눠봐라. 그런데 이때 더 팩트 그 다음에 대시 나옵니다. 그 교과서 한지가 나오는 과가 있습니다. 능률킴에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6관지 7관지 까먹었는데 그 한지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 그 과가 있는데 그 과의 문법이 더 팩트의 대시 동격의 접속사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그 문장 교과서에 나온 문장 모의고사에 나온 문장 추가 프린트물에 나온 문장이 아니고 뜬금없는 문장이 나오는 거죠. 외부 지문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외부 지문이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팩트 댓을 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문법을 적용해서 영작해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수준의 영작 실력을 묻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맥에 맞게 문법을 적용해서 영작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에 있는 문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conversation paragraph에 처음 보는 빈칸을 주어진 문법과 단어를 가지고 나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다행히 어형 변화 없고 추가할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로 그냥 순서를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만 과연 쉬울까요? 캡처 한번 하실게요, 어머님들. 캡처하셔서 우리 애기들한테 그러면 더 팩트 구문 이용하라고 하더라. 영어 선생님이 너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한번 요거 문제를 풀려보시죠. 애기들 보통 몇 분 정도 걸리냐면 2,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 서술형 문제 한 문제 2, 3분을 투자하면 50분 동안에 37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서답형도 빠르게 풀어내야 되거든요.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풀 수 없이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1.5점이니까 이 문제가 변별입니다. 중간고사 등급컷이 38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5점이고 다른 서답형에서 깎인다. 이 문제 하나만 틀려야 되는 거죠. 이 문제 하나만 틀려야 1등급이고 이 문제 플러스 다른 문제를 틀려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서술형 6번 보실게요. 다음 문장 가와 같은 의미가 되도록 문장 나. 그러니까 가에 뭐라고 말을 줬습니다.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모의고사 지문을 딱 뜯어놓은 다음에 요 가와 같이 대응이 되도록 나 문장의 빈칸을 완성해 보라 라는 얘기죠. 근데 어법과 의미가 적절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한 칸에 두 단어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 자, 못 풉니다. 아이들은. 한 칸에 한 단어씩만 들어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한 칸에 두 단어 이상이면 그게 조건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두 단어부터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두 단어도 될 수 있고 세 단어도 될 수 있고 네 단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가 되는 게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1번에 단어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개. 2번에 단어 하나, 두 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못 풉니다. 아이들이. 50분이잖아요.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고 이미 앞에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막혔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혔던 지점을 겨우겨우 뚫고 와서 에너지를 많이 쓴 상태거든요. 근데 서술형 6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도의 사고가 필요하죠. 문형에 맞춰야 되니까 동사 원형을 동명사나 아니면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신여고 서술형에. 그래서 정신여고 서술형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재작년까지는 변별 문제로 나왔던 단어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어형이 조금 바뀌는 문제 유형이 작년부터는 그냥 기본 문제로 나온다. 2019년도까지 변별 문제였던 게 2020년도에는 기본 문제로 나오고 그 위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외부 지문에서 영작해봐라.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는데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세 단어일 수도 있다는 조건을 걸음으로써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풀 수 없게끔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거죠. 이런 식의 연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빈칸 하나에 하나만 들어가게 하던가 만약에 여러 단어면 빈칸을 여러 개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를 주면 아이들은 풀 수가 없어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저도 이 문제 풀 때도 짜증났거든요. 어렵다라는 얘기로 그냥 존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거고 외부 지문에서 서술형 7번 보시면 윗글에 밑줄 친 가를 보기의 단어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영작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 서술형 문제 보시면 영작하시오라는 문제 많이 나오죠. 영작하시오라는 문제만 나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계속 나오는 거고 자 서술형 7번 보시면 윗글에서 의미와 어법상 틀린 부분을 두 군데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정신요구에서 나오는 유형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나오는 유형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서 고쳐봐라 라는 문제 유형도 나오는 거고요. 시간 그 다음 서술형에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보기에 여기 단어가 있습니다. 문맥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시오. 여기 완성하라는 얘기고요. 단어장에서 나온 겁니다. This is vocabulary 어원편에서 나온 거고요. 보시면 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문까지 싹 다 외워야 된다는 제가 아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문까지 전부 다 그 표제어 옆에 나와 있는 모든 글자를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이 나왔고요. 이 예문에 A에 뭐가 들어간, 예문에 B에 뭐가 들어간, 예문에 C에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서술형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문을 읽어야 됩니다. 다 하나하나 읽고 여기에 알맞은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겠죠? 단어장에 있었던 단어니까요. 그런데 얘를 다 읽어야 됩니다. 어머님들 포인트는 저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from부터 future까지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행히도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도 반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야 예문을 공부하자 그래서 예문도 시험을 봤죠. 근데 제가 그 단어 시험범위 들어가면 그 단어책에 있는 모든 예문을 다 시험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제 보기는 봤는데 다 보진 않았어요. 제가 시험을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죠. 얘들아 예문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문을 다 외우고 들어간 애들은 당연히 맞으셨죠. 그런데 그냥 표제어만 외우고 들어간 아이들은 이런 문제 못 푸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못 풀고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답형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영작을 하는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게 나옴으로써 시간을 많이 뺏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건 안 나오느냐 그 문제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어휘 문제가 매우 시간을 많이 써야만 하도록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 문제를 앞에 문제를 풀고 이제 끝에 서답형을 문제를 풀게 되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쳤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죠. 다 녹록하지 않은 문제, 매우 어려운 수준의 문제로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대치권에서 휘문고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정신여고가 휘문고, 중상고 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신 문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전체적으로 기출 경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네요. 문법 한두 문제?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랑 다른데요, 내용이? 요거 어머님들, 요거 제가 작년에 설명해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2019학년도에 설명회 했던 거 갖고 끌어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 문법 한두 문제, 영작서술형으로 갈린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올해 거 보실게요. 2020년 정신여고 여자 고등학교의 기출문제. 지난해와 2019년도와 완전히 다른 학교라고 봐도 되는 난이도로 급선회하여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법, 독해, 어휘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요. 문법은 핵심 문법 위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 문법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사의 종류, 1형식, 2형식, 그 다음에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 관계사, 접속사, 가정법 요거 5개. 요 5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아까 보셨지만 문법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독해는 외부 지문이 출제되거나 지문 변형이 이루어지거나 지문이 응용이 되는 등 변형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이의 풍요로운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어휘는 평소 실력이 없으면 그러면 만약에 단어책이 올해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시험 범위에 단어책이 들어가면 시험 범위에 각야, 거겨, 고교, 구교를 전부 싹 다 외울 수준의 암기력과 성실도가 필요합니다. 5번째, 짧은 시간에 모든 분야를 막힘없이 써내려갈 수 있는 유려한 영작 실력. 제가 서답형 문제를 보여드려서 아까 보셨겠지만 시간이 50분밖에 없는데 서답형이 문제가 하나하나가 깨알같이 시간을 다 써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도 쉽게 쓸 수 있는 문제 없죠? 어법 문제? 이 정도? 다른 모든 문제는 시간을 많이 잡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멈칫멈칫하는 게 아니라 좀 풍요로운 영작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여고가 올해 이제 학교가 발표가 나셔서 정신여고를 가실 분들은 잠실 송파권의 학교를 가니까 공부를 요 정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빠르게 버리시고 독해 실력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3학년 독해나 아니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독해책에 예를 들어 어려운 독해나 이런 독해를 많이 접해서 풍요롭게 글을 읽는 능력, 그리고 그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긴장하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정신여고 갔을 때 독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고요. 어휘력은 This is vocabulary 고급 어원편 수준의 어휘력을 갖추면 되고요. 만약에 그 어휘력이 없으시면 시험범위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꼼꼼하게 전부 싹 다 외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시험 보기 2주 전에 막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좀 성실하게 공부해주는 공부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여고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신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치권에 있는 숙명여고를 간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정신여고에서 1, 2등급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적당히 이 정도 하기 싫은데 끌려서 이제 요런 이제 학습 태도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정신여고를 가시면 정신여고 내신 잘 받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신여고 내신 기출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1시부터 제가 설명회가 또 있어서 지금 58분이라 1분 정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탭스 도움 됩니다. 네, 탭스 도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신요구 내신 대비 공부만 해가지고는 등급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등급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시키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 이렇게 된 마당에 정신요구가 됐으니까 갑자기 정신요구 내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 학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학원에서 의대반이나 그다음에 특목자사고반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은 정신요구 내신 대비를 하기보다는 그 반에서 그 어려운 독해와 어려운 어휘와 어려운 문법을 다 공부하고 정신요구에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다음 달이군요. 정말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다.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건 그때 하면 되거든요. 네. 서술형 영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어를 뿌려놓고 이렇게 써봐라 이런 거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제가 이제 독해 수업을 하는데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를 뿌려놓고서 나열해봐라, 좀 문맥에 바꿔봐라 이런 거는 훈련을 시키고 있고 시험 대비 때 지금 안 하고 만약 시험 대비 때 하더라도 그건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 본 지문을 예를 들어서 the fact that이라는 구문을 써서 영작을 해야 되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이 좀 탄탄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예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학원에 핵심 구문 영작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반에서 독해 선생님들은 다 영작 수업을 내시거든요. 영작 문제를 내시거든요. 리뷰 테스트 때.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핵심 구문 영작 수업을 그러니까 영작을 하는 연습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비 고1 의대반에서 제가 지금 독해 수업을 맡고 있는데 리뷰는 항상 영작해봐라. 그 다음에 요지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기출문제 서술형 문제를 제가 내주고 있습니다. 작년 서술형 문제를.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실력을 그러니까 좀 훈련을 하겠다 스스로 그러면은 수업 핵심 구문 영작 수업 있습니다. 주 1회라도 좋으니까 그 수업을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이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근데 서술형도 어머님들이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으냐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다 영어에서 다른 뭐 문법도 약하고 어휘도 약하고 서술형만 잘해요. 우리 아이는 그게 가능하실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아이는 어휘력이 좀 부족해요. 문법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근데 서술은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술형을 잘 쓰려면 그 아이의 기본적인 어휘력,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다음에 문법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기술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대치권에서처럼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대치권은 서술형 문제가 장난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이걸 쓰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신요구 이제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요구를 보내실 어머님들은 모르죠. 뭐 또 올해는 쉽게 나올지도. 근데 어쨌든 작년에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송파 잠실권에 있는 그 정신요구 앞에 있는 학원이 있으니까 뭐 그 학원을 보내시든 저희 학원을 보내시든 뭐 그건 상관은 없겠는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진지하게 하는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공부를 시키시고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시키시고 보내시는 게 좋지. 지금 뭐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하기 싫은데 먹지를 한다거나 근데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면은 등급으로 갈리게 돼 있다라는 슬픈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역량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제 발표가 나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정해져 있던 일정이라서 제가 정신요구 내신 대비 설명회를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올해도 정신요구는 제가 담당할 거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시간이 지금 제가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지를 않았잖아요. 커리큘럼이랑. 그래서 시간이랑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구정 끝나면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좀 더 지금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